그날 그 사람의 얼굴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내 어깨를 밀치던 그 손끝의 싸늘함은 과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죠. 결혼은 끝났지만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내 삶의 경계까지 침범했고 나는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사람이란 고통을 겪고 나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닥을 뚫고 더 밑으로 파고들더군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손을 내미는 뻔뻔함까지도 갖췄죠. 하지만 그와의 파국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진 자리에 스쳐간 줄만 알았던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망가뜨리려 했던 과거와 그보다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해준 사람, 그리고 다시 내 삶을 일으켜 세운 작고 단단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을 훌쩍 넘기고 40을 살아가는 지금, 저는 누구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밀려오고 그 파도에 휩쓸릴 줄도 모른 채 한참을 허우적거리게 되는 순간이 있죠.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겠지만 저에겐 다 무너지는 듯한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제 전부 같던 사람이었거든요. 반대로 스쳐간 줄로만 알았던 인연이 어느 순간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기적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 어떤 굴곡도 두렵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부터는 아니어도 어디부터 꼬였는지 돌아보며 천천히 짚어나가 보려고요. 어릴 적 부모님은 늘 바쁘게 일하셨어요. 저와 남동생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어린 마음엔 엄마, 아빠와 좀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그건 언제나 바람처럼 스쳐가던 소망이었고 늘 일이라는 이유 앞에 밀려났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들의 부재가 곧 우리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해 경제가 한껏 얼어붙던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다니시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아버지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셨어요. 집안은 점점 무너졌고 불안정한 현실 앞에 가족은 조용히 무너져갔죠. 하지만 부모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처절하게 삶과 맞붙었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일, 청소,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셨죠. 그러다 아버지가 가구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작은 가구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이 저희 가족의 두 번째 터전이 되었고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저와 동생은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동생은 성적이 좋아 서울 근처의 대학에 진학했고 중견 기업에 무난히 취직했죠. 저는 공부보다는 삶 그 자체에 더 관심이 많았기에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 시절 제 곁엔 늘 함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고 오랜 시간 곁에 머물던 그는 어느 순간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는 4년이 넘었고 그쯤 되었을 때 그는 제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집에 돌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아야, 결혼이란 건 말이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날마다 바뀌는 파도 위를 같이 노젓는 일이야.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둘이서 오롯이 이겨내야 해. 그럴 수 있겠니? 전 대답했죠. 물론이에요. 지훈이랑은 오랜 친구였고 누구보다 잘 통해요. 아버진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연애와 결혼은 다르단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빤 내가 그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전 부모님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30이 조금 지난 서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늘 이별의 아쉬움을 품고 헤어지던 연인이 이제는 매일 아침과 밤을 함께하는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따뜻했거든요. 지우는 제게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동시에 인생의 우군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화내주고 먼저 웃어주고 때로는 제가 감정조차 정리하지 못한 일에도 함께 분노해주던 사람이었죠. 서아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부장이 또 자기 일 떠넘기더라. 진짜 도무지 못해 먹겠어. 또? 그 사람 진짜 왜 저래? 그냥 밀어놓고 나한테 던져.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밥도 못 먹겠더라. 내가 옆에 있는 거 알지? 나 그냥 사무장 아니야. 원하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 수 있어. 진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월급쟁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힘들면 그냥 맞서. 내가 있잖아. 당신 하나쯤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던 지훈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고 저는 그 진심 하나에 그날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늘 녹록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의 다정함은 더욱 따뜻하게 스며들었죠. 저희는 어릴 적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였기에 말 한마디 없이도 통했어요. 음식 취향까지도 비슷해서 저는 그가 좋아할 법한 메뉴를 자주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우는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았고 저는 그보다 먼저 퇴근해서 조용한 주방에서 그를 위한 저녁을 준비하곤 했어요. 칼질하는 소리, 끓는 냄비의 향,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뒤돌아보면 항상 같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 와, 이걸 다 내가 만든 거야? 내 마음속 훔쳐보고 왔나 봐. 어떻게 이렇게 딱 내가 먹고 싶던 걸 만들어놨어? 진짜야? 나도 오늘 이게 먹고 싶었어. 여기저기 레시피 뒤져가며 만든 건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이거 파는 것보다 맛있어. 설마 몰래 요리학원 다니는 거 아니지? 밖에선 이런 맛 못 느껴. 진짜 집에 오고 싶게 만드는 맛이야. 그의 말은 뻔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았고, 그래서 매일 밥을 짓는 일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지? 피곤할 텐데 얼른 먹어. 이렇게라도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마무리해줬으면 해서. 고마워. 나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예쁘고 다정한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진심으로 난 복받은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다른 신혼부부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한때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시시한 농담에도 서로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해하던 나날들. 서로의 숨결에 익숙해지고 그 따뜻함이 하루의 끝이 되어주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민낯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결혼 2년 차 균열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크게 벌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수입으로 소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세 계획은 미뤄졌고 우리 사이에선 그게 당연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시댁에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매번 전화를 거실 때마다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 말들은 항상 남편이 아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화다. 제가 회의 중이어서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 너 이번 달도 아무 소식 없니? 네,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서요. 네가 이제 30 중반이야. 병원에선 벌써 노산이라고 할 서아야. 신혼도 끝났는데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직 대출도 있고 아이까지 낳으면 생활이 빠듯해서요. 아이는 낳고 보면 다 커. 둘이서 버는데 뭐가 그렇게 빠듯해? 놓고 나서 생각해. 지금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 그 말과 함께 어머님은 보야까지 보내셨습니다. 정성이라기보단 압박에 가까운 배려였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를 낳는 건 낳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지원도,
육아에 대한 도움도 없이 오직 손주만 외치는 그 말들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여보, 오늘 어머님 또 전화 오셨어. 지난번 보약도 보내셨대. 당신이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괜히 말 꺼냈다간 엄마가 더 싫어하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말 안 해주면 나 혼자 계속 부담을 떠안아야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이 늦게 갖자고 한 건 나 아니라 너였잖아. 난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지금 애 낳으면 돈 2배로 든다면서 몇 년만 더 기다리자고 했잖아. 그땐 그냥 별 생각 없었지. 엄마 말 들어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곧 40인데 슬슬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 그럼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거야? 그동안 같이 얘기했던 건 뭐였는데? 어쨌든 너 늦게 낳자고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힐 만큼 화가 치밀었습니다. 책임을 나누지 않고 언제나 제 탓으로 떠넘기려는 그 사람의 태도. 아이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댁과 저 사이에 선뜻 기어들지도 않았고 언제나 제3자인 척 발을 뺐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함께라는 단어에서 이미 어긋나 있었구나. 아이에 대한 계획도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현실의 벽 앞에서는 남편이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였죠. 늘 저만 앞에 세워놓고 본인은 뒤에서 중립인 척 눈치를 보던 그 사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술. 처음엔 업무상 회식이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출하더니 나중엔 고객 접대 라는 명분으로 술자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인지 회식인지조차 모를 날들이 반복됐고 그는 필름이 끊기도록 마시고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느 새벽 거실에서 들리는 쿵쾅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지우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지방 가까이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방에 가서 자자. 응, 서아야, 나왔어. 아이고 머리야.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내일 출근은 안 해. 결혼 후 체중이 부쩍 늘어난 지훈을 제대로 부축하지도 못해. 결국 그 자리에 이불 한 장만 덮고 혼자 침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감기 몸살에 걸렸고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그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늦게 왔다고 해도 날 방으로 끌고 갔어야지. 이불도 제대로 안 덮어주고. 나 지금 일도 다 밀리고 아픈 거 당신 책임이야. 뭐라고? 내가 당신한테 술 퍼마시고 오라고 했어? 일어날 기운도 없게 만취해선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 그렇게 마셔놓고 왜 내 탓을 해? 그래도 당신이 덮어줬어야지. 이불도 얇은 거 하나 덮어놓고 그 추위에 어떻게 안 아파?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인이 만든 상황을 제게 떠넘기는 남편의 태도는 이 결혼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죠.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평범한 얼굴로 웃던 사람.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말도, 행동도, 책임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술자리는 점점 늘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되었고 급기야 매주 여러 번까지 늘어났습니다. 사고는 잦아졌고 그의 무책임한 태도는 마치 예고된 불행처럼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이었기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지우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일어나
화장실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렸지 않았다면 침대 위까지 범벅이 되었을지도 몰랐죠. 제 외침에 놀라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간 남편.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인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이건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데. 다음 날 침착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새벽에 기억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휴,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해져? 예민하다고? 바닥 카페트가 다 젖었어. 아무리 빨아도 냄새 안 빠져. 이걸 그냥 넘기라고? 짜증나게 왜 그래?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술김에 그랬잖아. 카페트 하나 새로 사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줄 일이야?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는데 집에 와서까지 내 눈치를 봐야 하냐? 라는 그 말이 심장을 정통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눈치 볼 사람이 나라는 거야? 이 결혼은 언제부터 당신 혼자만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걸까?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사람들 눈치 보며 하루를 버텨내는데 왜 그 사람의 피로만 이해받아야 했을까요? 그렇게 지훈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질 즈음 시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댁에도 안 오고 연락도 없고 보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소식이 없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고 심지어 지난번엔 침대에서 실수까지 했어요. 저도 더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날 이후로도 사과 한마디 없는 지우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있던 인내심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상식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과 아이를 키운다는 건 고통의 연속일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지훈이는 늘 제 시간에 들어오잖니. 다른 남자들은 밖에서 딴짓하다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걘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니? 남자는 말이야, 여자하기 나름이야. 여자가 좀 나긋나긋하게 굴고 서방님 모시듯 하면 밖에서 뭐하러 술을 마시겠니? 내가 잘해야 지훈이도 잘하지. 맨날 스트레스만 주려고 하지 말고 좀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봐. 결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여자들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남편도 어리다고 생각하고 품어줘야지. 걔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까 싶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아, 이 집안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들을 귀가 없구나. 그저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이해만을 강요당할 뿐이었어요. 지훈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저 역시 더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했거든요. 반성 없는 사람과의 화해는 결국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또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조용히 쓰러져 잠들었죠. 저는 현관 앞에 던져져 있는 그의 양복을 집어들었고 그때 무심코 떨어진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흥주점 108만 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처음이 아닐 거란 직감이 들었어요. 그대로 지훈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결제 내역들을 확인하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많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랑 회식이다. 지인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했다. 라며 늘 바쁘다고 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유흥업소 방문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색해보니 그곳은 입구부터 여직원들의 사진과 호객 문구가 걸려있는 명백한 접대업소였어요.
그걸 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고요함이 밀려왔고 머릿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은 공휴일이었고 지훈이 깨기 전까지 저는 긴 새벽을 홀로 앉아 이 결혼의 끝에 대해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니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 결단이 필요했죠. 정우가 조금 지나서야 지우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아휴 속 쓰려. 여보, 해장국 좀 끓여줘. 머리 깨질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봐. 나 할 말 있어. 뭐야, 지금 말하면 안 될까? 나 속도 안 좋아서. 그때 저는 조용히 손에 쥔 영수증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서 100만 원 넘게 결제한 건 뭐냐고. 지우는 처음엔 약간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어제 변호사님이 기분 좋다고 양주 몇 병 시키셨는데 갑자기 먼저 가셔서 내가 대신 결제한 거야. 어차피 나중에 돈 받을 거니까 걱정 마. 양주? 양주 값만 100만 원 넘게 나왔단 말이야? 여자 부른 건 아니고. 뭐?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당신 말고 누구랑 논다고 그래? 내가 다 알아봤어. 거기 그런 데더라. 그냥 솔직히 말해. 지우는 순간 눈을 피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야. 근데 나 옆에 여자 안 앉혔어. 알잖아. 남자들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맞춰줘야 하고 분위기 따라야 하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옆엔 안 앉히고 다른 사람 옆에만 앉혔다니까. 당신 나 믿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나 혼자 버티고 있다는 걸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야? 당신이 회식 있다고 한 날마다 왜 전부 여자 있는 술집 결제 기록만 뜨는 건데? 그것도 다 변호사님이 시킨 거야? 그래, 좋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자. 뭐? 너 진짜 미쳤어? 사회생활 다 망치고 싶어? 그걸 왜 굳이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해? 그리고 너 내 핸드폰 뒤졌냐? 지우는 갑자기 격앙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넌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캐고 그래? 됐어. 나 이제 너랑 할 말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그가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현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 그럼 내 핸드폰 말고 내 차 블랙박스나 한번 봐볼래? 요즘 당신 차 고장나서 내 차로 출퇴근했잖아. 회식 간다며 내 차도 가지고 나갔지? 거기 뭐 찍혔는지 볼래? 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뭐, 블랙박스? 아주 잘 나왔더라. 여자 안 앉혔다고? 내가 말하는 안 앉혔다는 게 허리 두르고 끌어왔는 거니? 아, 너 진짜. 됐어. 더러운 인간이랑은 못 살겠어. 지훈아, 우리 끝내자. 이혼하자. 지훈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야, 윤서아. 그깟 일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어? 손만 좀 잡았다고 그게 뭐 어때서?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게 뭐 대수라고. 다른 남자들이라. 그래,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이겠지.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똑같다. 난 너랑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역겹고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끝내자. 그렇게 저는 지훈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며칠간은 지훈이 엎드려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죄책감이 아닌 들킨 데 대한 당혹감일 뿐이라는 걸. 정말 반성했다면 그 전부터 저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달랐겠죠.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훈이 태도를 바꾸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야,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지? 변호사 사무실, 그것도 이혼 전문.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해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유책 사유 만들어서 위자료까지 뜯어낼 거야. 법정 가고 싶어? 골치 아프게 만들고 싶어? 어차피 너 지게 돼 있어. 까불지 마.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난 내가 무섭지도 않고 준비도 다 했어. 내가 싫다고 해도 난 이혼할 거야. 소송으로라도 반드시. 결국 저는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합의만 했으면 조용히 끝날 일이었지만 끝끝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지훈 때문에 저는 법정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윤서아와 지훈의 결혼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 말대로 불행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직장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나날이었습니다. 결혼도 실패했고 직장까지 잃고 나니 제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끝냈던 선택이었지만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니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새벽이면 조용히 제 방문을 열어 잠든 제 얼굴을 바라보곤 하셨어요. 그 조용한 안부가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전 남편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인간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진짜 도끼를 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선택한 건 등산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에 오르다 보면 마음도 비워지고 땀 흘리면 개운하다. 는 주변에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 설악산, 한라산, 치악산. 발이 닿는 곳마다 등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젠 그 감정이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몸이 너무 무겁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정상 근처도 못 간 채 중턱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눈앞으로 시원한 생수병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거 좀 드세요.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 혹시 김나희? 저는 깜짝 놀라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헐, 강성현? 너 진짜 성현이 맞아? 와, 여기서 널 다 보네? 그러게.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얼굴 그대로야. 근데 괜찮아? 숨 고르는 거 보니까 꽤 힘든가 본데? 응, 오늘따라 몸이 무겁더라. 넌 혼자 왔어? 나도 혼자. 우리 그냥 내려갈까? 동창도 만났는데 잘 됐다. 이런 게 인연 아니겠어? 그렇게 저희는 같이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현이는 고등학교 때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같은 반이었지만 딱히 친했던 기억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니 생각보다 밝고 유쾌한 사람이더군요. 말도 잘하고 배려도 깊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종종 연락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같이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이 너 결혼했었어? 다른 여자 동창들 거의 다 결혼했더라. 응, 나 이혼했어. 벌써 4년 전 일이야. 동창회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전혀 몰랐겠지.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자
성현은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야. 나는 벌써 7년 전에 이혼했어. 진짜? 응.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정리했지. 아이 생기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 싶어서 말이야.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와, 대단하다. 나도 애 없을 때 끝낸 건 진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제가 씁쓸하게 웃자 성현도 따라 웃었습니다. 결국 우린 그야말로 동병상련이네. 그래, 이런 인생끼리 술이나 한잔하자. 그날 이후 저희는 밥 먹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게 소주잔도 기울이며 서로의 삶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제 전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 진짜 이지훈이랑 결혼했었다고? 성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말했어요. 와, 그 인간이랑 고등학교 때 걔가 너한테 들러붙어 있던 거 기억나? 아니야, 내가 뭔 인기가 있었겠어. 걔 하나만 나 좋아했지. 야, 너 진짜 몰랐구나. 그거 다 지훈이가 막은 거야. 너한테 관심 있는 애들 꽤 있었는데 걔가 항상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서 다들 접근도 못했어. 그래? 그럼. 근데 넌 왜 동창회 한 번 안 나왔어? 글쎄, 결혼하고 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괜히 옛날 얘기 꺼내봤자 피곤할 것 같았고, 지훈이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나도 동창회는 안 가. 그냥 시간만 흘렀지. 나는 대학 졸업하고도 한참 동안 꿈만 좇느라 정신 없었거든.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허무한 걸 쫓았는지 모르겠더라. 요즘은 그래서 등산도 다니고 도자기 공방도 나가. 도자기? 진짜? 나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어때? 좋아. 의외로 마음이 고요해져. 손에 지늘기 얹히는 그 느낌이 묘하게 안정감을 줘. 야, 다음에 같이 가자. 정말. 꼭. 그렇게 저희는 등산도 함께 다니고 도자기 공예도 배우러 다니면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서서히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이르고 확신이라 부를 수도 없지만 그 감정은 분명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 소연이랑 고등학교 때 친했었거든. 그 말 한마디에 난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만해.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어.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전 남편은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이어갔다. 됐어. 알았어.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온 거라니까 그게 자존심 상했냐? 근데 말이지. 어쩌냐. 나 벌써 여자친구 생겼거든. 꿈깨. 너랑 다시 얽힐 일 없어. 다시는. 다음 생에도 엮이고 싶지 않거든.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하며 눈을 찌푸렸다. 그리고 나도 남자친구 있어. 그만하자. 뭐? 너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멀리서 다가오는 그를 가리켰다. 그 순간 전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만. 설마 강성현? 비웃음이 얼굴에 번졌다. 김서아, 미쳤구나. 고등학교 땐 그림자도 없던 걔랑 사귄다고? 하긴, 너도 이혼까지 했는데 누가 거들떠보겠냐? 그 찌질이랑 어울리지, 뭐. 전 남편의 빈정거림이 이어지던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남자 동창이 갑자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몰라? 성현이 지금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야. 의뢰하려고 줄 선 사람만 수십 명이야.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헛기침을 연달아 뱉었다. 뭐? 변호사? 진짜? 그는 나를 똑바로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김서아, 너 뭐야? 결혼하고 이혼한 건 숨기고 다닌 거야? 동창회도 그래서 안 나온 거냐? 야, 진짜 소름 돋는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갑자기 내 어깨를 밀쳐왔다. 그 순간 성현이 빠르게 달려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말 가려서 해. 그 말 모욕죄 되는 거 알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면서 그 정도는 알겠지? 아니면 다시 설명해 줄까? 뭐야, 변호사님이시라고? 전 남편은 비웃음을 지으며 성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니, 친구끼리 농담도 못해. 근데 진짜 얘랑 사귀는 거야? 얘 과거 모르고 그러는 거야?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혼한 거 몰라? 남편이 유흥으로 사고 쳤던 거 몰라?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던 것도. 그만해. 성현은 눈을 좁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거 다 내가 한 짓 아니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전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 몰라? 변호사라며 그 정도도 몰라? 당황한 얼굴로 횡설수설하던 그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든 내 앞에서 체면을 세워보려 했지만 그 얄팍한 자존심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나는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목소리를 높였겠지만 이젠 이 모든 게 참 가소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성현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넘기듯 말했다. 지훈아, 너 고등학교 땐 공부 잘했지? 그래서 뭐? 지금 너랑 나. 누가 더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봐. 인생은 마라톤이야. 고등학교 성적이 인생 전부라고 믿는 내가 오히려 안쓰러워. 지금 내 인생, 나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냐? 전 남편의 말에 성현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시? 내가 널 왜 무시하겠어. 그냥 신경도 안 써. 오히려 너야말로 자격지심으로 들이받는 것 같은데 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야, 질투하는 거 맞잖아. 내가 신경 쓰는 거잖아. 전 남편이니까. 그래, 질투 맞다. 내가 서아랑 다시 잘 되면 어쩌나. 혹시라도 내가 못 이긴 남자 되면 어쩌나. 그 생각에 내가 얼마나 속 뒤집혔을까. 말끝마다 날카롭게 튀어나오는 성현의 말에 전 남편은 참지 못하고 이성을 놓을 듯이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밖에서 보자고, 이 자식이. 어릴 땐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더니 변호사라고 잘난 척이냐? 내가 잘 나가면 다야. 그 말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나섰다.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미래를 입에 담기나냐?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디서 서열질이야? 이래서 내가 너랑 이혼한 거야.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나는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성현이한테 말 함부로 해봐. 내가 나한테 했던 짓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속이 후련하겠지? 한 번만 더 입 열어봐. 전 남편은 움찔했지만 무안함에 말끝을 흐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렇게 떠났으면 됐지. 도대체 왜 처음부터 사람을 긁고 상처를 후벼 파는지. 참 기가 막혔다. 결국 친구의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동창들과의 뒤풀이도 오랜만에 웃으며 즐길 수 있었다. 그날은 마치 고등학교로 돌아간 듯한 시간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 전 남편도 염치 없이 끼어 있었지만 나는 그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으려 했었다. 특히 성현이 옆에 앉아 있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집중되었다. 다들 부러워하며 우리 둘을 참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뒤풀이 끝 무렵 나는 전 남편이 수레에 절어 친구들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봤다. 역시 사람 쉽게 안 바뀌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외면했다.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뀐 번호였다. 뭐야? 왜 전화했어? 나는 짜증부터 치밀었다. 이 번호 차단할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소아야, 나 이번에 진짜 놀랐어. 너 예뻐졌더라. 살도 빠지고 눈빛도 달라졌어. 예전보다 더 멋져졌어. 그게 더 마음 아프더라.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내가 미안해. 그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진짜로 너 놓친 걸 후회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웃음이 나왔다. 그래. 후회 속에 살아? 그게 내 몫이야. 난 너랑 다시 엮일 생각 없어. 그는 말을 이었다.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위기 한 번 넘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이젠 술도 줄이고 아니 끊을게. 그런데 다시는 안 가. 하 그래. 그래서 똥이 향수 된다고 믿니? 그건 희망 고문이야. 나는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넌 똥보다 못해. 적어도 그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은 안 해. 충성심이 뭔지도 알고. 근데 너 입만 열면 두 얼굴. 무슨 약속이 의미가 있겠니?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지금 너랑 통화하는 것도 불쾌하거든. 다신 전화하지 마. 뚝. 전화를 끊으며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다음이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낯선 기운에 고개를 돌렸더니 익숙한 실루엣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전 남편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왔다. 야, 너 뭐야? 왜 여기 있어? 미쳤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 부모님 오시기 전에 꺼져. 당장. 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왔다. 서아야,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무릎 꿇고 사과할게. 진심이야. 나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내겐 그저 역겨웠다. 웃기고 있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잊었어? 날 보고 소름 끼친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니, 반성이니 말하고 있어? 야, 너 하나 남자라고 해도 난 평생 혼자 살 거야. 다시는 너 같은 인간 안 만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야, 우리 좋았잖아.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잊어? 나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 너랑 다시 시작하려고 다 정리했어. 진심이야, 서아야. 그 뻔뻔한 모습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단호히 경고했다. 넌 변호사 사무장이니까 잘 알겠지. 지금 이거 스토킹이야. 원하면 내가 바로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서 널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내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내 남자친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거 너도 알잖아. 이 일 동창들한테 소문나면 어쩔래? 내 직장에도 지인들한테도 다 알릴 수 있어. 그는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꺼져. 아니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고 싶니? 나는 언제든 널 법적으로 끝장낼 준비가 되어 있어. 그제서야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뺐다. 아, 알았어. 서아야, 혹시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줘. 난 기다릴게.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떴다. 찌질함의 극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내 경고가 드디어 통했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흘렀네요. 그 후로 전 남편의 소식은 동창들을 통해 간간히 들었지만 기다린다던 말과는 달리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더군요. 여자친구는 바뀌기를 밥 먹듯 하고 헤어지는 이유도 매번 같았대요. 유흥주점, 술, 싸움. 그게 전부였죠. 술만 마시고 회사 출근도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잘리고 지금은 다른 사무실로 옮겼다던데 거기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모두 이겨내고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때 산에서 만났던 남자친구, 지금은 제 남편이 되었어요. 지금 남편은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늘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도자기를 배우면서 지금은 작지만 아늑한 도자기 공방과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도 많지만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당신 아들을 사람 만들어줬다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결혼하고 아이에 대한 걱정도 했었는데 너희가 좋다면 둘이서만 살아도 된다. 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요즘은 곧 태어날 우리 아이를 기다리며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야 너답게 웃는 것 같다. 며 진심으로 기뻐하시고요. 남동생과 남편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화목한 삶을 살다 보면 가끔은 지금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혼이 더는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매일이 불안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둡더라도 반드시 빛은 다시 들어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스스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만 저희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더 아름답다. 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은 줄만 알았던 그때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더라고요. 이젠 알아요. 어둠 속에서도 끝내 나를 붙잡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찬란한 오늘이 찾아온 거예요. 이혼도 상처도 끝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내일도 분명히 빛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